반갑습니다, 여러분. 경매당 뉴스의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리츠입니다. 부동산 리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부동산 리츠가 뭔지, 이 투자는 안전한 건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듣다가 여러분들랑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영상 간단히 리츠가 뭐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니까 리츠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쭉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리츠 내용하고 이제 제가 판서로 리츠에 대한 장단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것과 개념과 그리고 도입 배경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 주식형 펀드라고 기억하고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주식형으로 변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주식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강좌가 부동산의 증권화라고 본다고 하면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그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리츠에 대해서는요,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그래서 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모와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감사도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감정가 혹은 자본 비율을 준비를 해서 설립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알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만약에 대형화된 회사들이 리츠를 만든다고 치면 그 브랜드 파워에 의해서 자본력까지 계산하면 몇 천억 돼 버리죠. 그래서 리츠 회사들이 그렇게 상장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왜? 자본금 규모가 워낙에 크고, 이 자본금의 실질적인 형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화면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가 바로 리츠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츠 회사에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분이라는 것은 주식형이겠죠. 주식형으로 투자를 해서 이 투자를 회사가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은 부동산이 70% 혹은 그 외 자산이 30%,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거겠죠. 100%다 투자도 하지만 자금에 대한 비율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 몇 프로, 이렇게 최소한 7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법이에요. 까지 이제 이렇게 자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세 가지 형태의 리츠 회사를 띠고 있는데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다수의 투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사수신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금융기관, 금융업법상 최말단에 있는 금융회사가 여러분들 그죠? 대부회사죠. 이런데 대부회사도 만약에 자본을 증설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인가를 받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제 광고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니까 당연히 담보 비율이 뭐가 됩니까? 자본 비율이 담보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투자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수익금으로 담보 비율을 늘려야 된다. 이런 수학적인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숨은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동산 총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 70% 이상이면 되다 보니 70%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리츠라고 하고서는 30%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형태가 많다. 실질적으로 리츠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에다가 고정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투자를 해놓고 30%에 대한 수익은 자 고수익에 대한 잠깐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관련된 물건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가 잘못됐다고 하면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안전자산인 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에도 무너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죠. 하지만 대형 리츠 회사들은 상장되어져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에게 배당은 적어도 90% 이상에 대한 배당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는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 갖다가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고요. 투자에 대한 펀드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단 몇 프로는 운영 수익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뭡니까? 철밥통이 되겠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창설되다 보니까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관리회사다, 투자관리회사다, 혹은 증권사다라고 보여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도입 및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은 2001년도, 아직 20년도 채 안 됐죠. 경매하고도 시간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에서는 리츠가 굉장히 먼저 선진국에서는 많이 앞서가 있죠. 뭐 리먼 브라더스도 이런 식으로 터졌던 거, 뭐 리츠에 대한 형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주식을 발주해서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모아서 자본금도 늘리고 자본금 늘려서 또다시 투자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안전한 고정자산에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자, 시대적인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가치 하락을 같이 하게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자들은 무엇을 택하느냐 말하자면 그 권리, 그러니까 증권 권리, 지분 권리죠. 회사의 주식을 지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맹점을 한번 봅시다. 100억이었을 때 내가 1%의 주식을 샀다고 하면 1억이겠죠. 근데 여기에 자본이 만약에 증자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증자된 걸 따라가는지 혹은 내 증자된 주식 수가 줄어드는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상법상 전문가들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저를 선택하는 거죠. 최근에 SK가 리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이 바로 SK 하면 그 정도 브랜드 파워를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모였죠. 근데 여러분들 SK의 자회사입니까? SK의 회사입니까? 다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SK 회사가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보화해 주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상호를 갖다 썼다고 해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 건데 이 회사의 그런 업무상 구조가 모든 담보가 SK가 해주고 있느냐?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리츠 회사의 그런 수익 구조보다도 리츠 회사 운영사들이 돈을 모으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큰 대형화된 건물들이나 상업적인 빌딩들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리츠 회사가 상당히 잘 맞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 대신 리츠 회사들이 주거형의 부도나 아파트나 이런 걸 하는 경우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상가다 보니 상가의 시대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역발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형 상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상업용 상가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저기 버블 지역에 있는 빌딩들은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공실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기대 효과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버리면 뭔가 뛰지 않겠냐라는 기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리츠의 구조에 대한 부분에 설명은 좀 복잡해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리츠 그 부동산 투자 회사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좀 보면 자기 관리 리츠가 있고 위탁 관리가 리츠 있고 그 기업 구조 조정 리츠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자기 관리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금융원에서 감독을 하고 상근 임원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 70억 이상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1인당 50% 주식 이내, 그러니까 5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총수의 30% 이상은 뭐예요? 발주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주식을 공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본 비율을 적어도 70%의 담보 비율을 맞추고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리츠 회사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내부는 들어가 봐야지만 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자본 비율에서 30%라고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30%면 100%에서 30% 비용, 100억을 만약에 자본 출자를 했다면 30억밖에 차입이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차입은 특별 주총 결의를 통해서 10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품에 대한 문제가 위험 수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리츠 현황에 대해서는 리츠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 자산의 리츠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건 뭡니까? 계속 월세나 이런 상업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계속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리츠 회사의 총 수익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기본적인 좀 판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츠에 투자를 할 경우에, 자,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증권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인 거죠. 자, 근데 이 주식이 지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맞거든요. 이게 리츠 회사에서만 증권 주식에 대한 이 형태가 지분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왜? 법인이 자,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 이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이 법인이 실질적인 부동산의 소유주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는 이 법인의 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상 지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민법상의 지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자, 이거는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츠 회사는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는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9억 미상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지고, 기타 등등 지분권자들은 만약에 취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뭐가 돼요? 법인이 대위하지 않습니까? SPC죠. 말하자면 특수목적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의 말하자면 하나의 대리 명의인 거죠. 자, 이것이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인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 가겠죠? 임대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법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츠의 안정성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안정성은요, 자, 규모입니다. 규모. 자,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들은 이미 부동산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여졌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가치가 이미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느냐? 그러면 투자금이 10배까지 차입금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까지 해서 자산이 마저 떨어지느냐가 관건이겠죠. 만약에 투자 금액이 엄청 큰데 자산은 작다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이제 BIS율에서 담보 비율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리츠라는 회사의 그 펀드 구조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10배까지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리츠 회사는 특별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가 굉장히 적죠. 근데 자본금 100억 놓고 이 중에 30% 이상이니까 좋다. 90%를 갖다가 뭐 자사주 공모를 하고 사람들 다 주인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10배를 갖다가 만약에 차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산 운용사라든가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한번 부도가 나면 수천억 대의 도미노 형태의 부도가 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번에 SK라는 이런 브랜드를 띄고 있다 보니 이런 대형화되어진 리츠는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축형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저축형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상장이라는 또 단어가 붙었어요. 상장을 하다 보니 주식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 가치가 플러스 알파까지 되어진다. 그러면 자산이 담보되어져 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부분의 기대 가치도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산의 담보 가치는 100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식시장에서. 이랬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사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부닥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와, 저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줄 알고 리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으러 들어왔는데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해야 사람들이 투자를 하니까요. 쉽게 설명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구조예요. 왜? 뒤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많죠. 제가 아까 말로써 이 차입에 대한 부분이 10배였다라고 말로써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 제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차입에 대한 10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갖다가 만약에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리츠사가 얼마만큼의 차입금을 유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입금의 유입은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이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차입한 게 아니잖아요. 자, 선우가 틀리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펀드와 똑같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살 테니까 돈들 이렇게 모여. 내가 법인 만들었고 내가 돈 놓고 돈 먹기야 자본 딱 갖다 만들어 놓고 야, 나 자본 비율 이 정도 되니까 자, 30% 내가 공모할게. 봐. 30%만 하는 거야. 자, 근데 30%에 대해서 10배의 차입금을 받습니다. 이거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한 안전성과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이나 이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을 보잖아요. 부채 비율 뭐 200% 이상 넘어가 버리면 회사의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츠의 성격상 차입금이 펀드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매입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이 구조를 국가가 이렇게 허락을 해준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리츠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메이저급들에서 투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안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적어도 나에게 권한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분권자의 권한도 아니고 그냥 주식에 대한 부분을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민법상의 권리 행사는 뭐밖에 없다? 내 증권을 매각하는 형태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수익형 부동산에도 투자를 합니다. 리츠 회사가. 말하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카사코리아 같은 곳에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투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을 갖다가 또 수익형 그 증권 되어진 신탁사의 증권에 또 투자를 하는
이런 맞물려가는 구조의 금융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폭풍이 한번 불면 리먼 브라더스에서 터졌던 그런 형태가 금융권에 여파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율보다 차입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요 정도 이상 영상을 찍기에는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퀘스천을 남기고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운전도 조심하시고 장거리 운행에 졸음이 가장 위험하니까 쉬시면서 귀경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